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단일 환율 제도 확립을 위한 시도라는 주제하에서 민주당 정부에서 취한 환율 인상 조치의 의의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이후 단일 환율 제도가 어떻게 확립되어 가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961년 1월과 2월에 환율 인상을 계기로 민주당 정부는 모든 외환을 공정환율로 중앙은행에 매각해야 하는 외환 매각 집중제를 채택했을 뿐 아니라 외환을 매각한 사람에게 양도불능의 외환 증서를 교부해 주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외환 매각 집중제에서는 외환을 매각한 사람에게 외환 증서를 교부할 필요가 없으나 공정환율이 시장환율보다 낮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당시 상황에서 외환 매도를 유인하기 위한 임시 조치였던 것입니다. 즉, 이 외환 증서를 갖고 있는 사람은 90일간의 유효 기간 이내에 증서에 기록된 금액에 상당한 외환을 중앙은행으로부터 공정환율로 다시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외환 예치제의 효과를 한동안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달러당 130원인 공정환율은 미국 원조 자금과 정부 보유 외환 자금에 의한 수입불에 적용된 환율보다는 높았지만 시장에서 거래되는 수출불 환율보다는 여전히 낮았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정부가 양도불능이라고 발표했지만 외환 증서는 암시장에서 거래되었습니다. 단일 환율 제도로의 전환 의지가 강했던 군사정부는 1961년 6월부터 외환 증서의 거래를 중지시켰고 아울러 1961년 8월 1일에는 외환 증서 제도 자체를 폐지하였습니다. 1961년 7월 31일 기사에 따르면 수입업자는 외환 증서 없이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외환을 130원의 공정환율로 매입할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 물가가 상승하면서 공정환율은 시장 실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그것을 보완할 수출 진흥 정책은 아직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수출업자들의 수출 활동을 자극할 요인이 부족한 속에서 1962년의 수출은 제1차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를 하회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낮은 공정환율에 근거하여 수입업자들이 얻는 이익을 군사정부는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군사정부는 외환증서제를 폐지함과 동시에 1961년 7월에 임시특별관세법을 제정하여 운영하였던 것입니다. 즉 정부는 약 700개의 품목을 선정하여 이들 품목의 국내 가격과 공정환율을 적용했을 때의 수입 가격을 비교하여 그 차이의 크기에 따라 4개의 상품군으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특별 관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즉 제1류의 상품군은 수입 가격의 100%의 특별 관세를 부과하고 제2류는 50%, 제3류는 30%, 제4류는 10%의 특별 관세를 부과하여 무역업자에게 돌아갈 이익을 정부의 관세 수입으로 환수하는 정책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임시 조치로서는 물가 상승에 따른 공정환율과 시장환율의 갭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더욱이 수출 활동에 대한 유인이 부족하여 정부의 외환 보유고가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박정희 정부는 1963년 1월에 전면적인 수출입 링크제를 채택하여 한편으로는 수출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수입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박정희 정부는 수출업자의 수출 대금에 상당하는 외환을 전액 수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수입권을 수출업자에게 발행해 주었습니다. 이 수입권은 양도 가능했기 때문에 수입권 거래 시장이 형성되었는데 이로써 1961년 6월에 폐지되었던 수입권 거래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시장 거래가 허용된 수출불 환율은 시장 실세를 반영하여 공정 환율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1959년의 수출불 환율은 134.7원으로 50원의 공정 환율보다 2.7배 높았습니다. 1961년 1월과 2월의 환율 인상과 함께 외환 관리 제도가 매각 집중대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6월까지는 외환 증서가 거래되었다는 사실은 앞서 설명하였는데, 이 기간 동안 형성된 외환 증서 거래 가격은 공정환율 130원보다 14.6원 높은 144.6원이었습니다. 또한 1963년에 시행된 수출입 링크제에 의해 재개된 수입권 거래 가격은 170원으로 130원인 공정환율보다 40원이나 높았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국내 물가 상승으로 수입권 가격도 점차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출주도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정환율을 현실화하여 단일 환율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정부의 재량적인 경제 개입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발전을 위한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후발국에서 정부 역할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대통령이나 특정 정치인 혹은 경제 관료의 이익을 위해 경제에 개입하게 되면 경제는 발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많은 신생 독립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경제개발계획과 선진국의 원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에 성공한 국가가 많지 않은 이유는 자원 배분 과정에서 정부가 재량적으로 개입하여 정경육창, 부정부패에 휩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재량적인 개입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격기구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인데, 환율 현실화는 그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수출업자 입장에서 수출에 따른 이득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환 매각 집중제에서 시장 환율보다 공정 환율이 낮으면 수출업자가 중앙은행에 외환을 매각하게 되면 손해일 것이며, 이것은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수출과 수입을 연결시키는 링크제를 채택하는 등의 보완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물론 수출입 링크제를 통해 수출업자가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수출업자가 수출 활동에 이어서 수입 활동에 참여해야만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환율을 현실화하면 수출업자는 수출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바로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박정희 정부는 수출주도 공업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1964년을 기해 환율을 현실화하였습니다. 물론 환율 현실화 논의가 재개되기 시작한 것은 1963년 6월부터였습니다. 그러나 1963년 10월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새 정부의 출범 등의 정치 일정을 고려하여 1964년에 공론화되어 5월 3일부로 공정환율을 1달러당 255원으로 결정하여 1961년 2월에 비해 거의 2배 인상하였습니다. 이 환율 현실화 조치에서 중요한 것은 대충자금 환율은 물론 당시까지 유지되었던 수입권 거래에 의해 결정된 시장 환율까지도 공정환율에 통합되어 단일 환율 제도가 사실상 확립되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공정환율을 인상했다고 해서 단일 환율 제도가 완전히 확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환율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은 물론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수출 진흥 정책의 수립 등 다양한 부문에서 제도 및 정책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단일 환율 제도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
1964년에 단일 환율 제도가 확립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단일 환율 제도가 확립된 이후에 수출 진흥 정책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